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81페이지의 제7절 인장 등록에 관한 법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장 등록에 관한 규정은 개인으로서 인장 등록해야 될 경우와 법인으로서 인장 등록해야 될 경우를 구별해서 정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사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고 그 등록된 인장을 중개인에 반드시 사용토록 의무 규정을 둠으로써 중개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법 규정을 살펴보면은 1번에 그 인장 등록과 등록 인장의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규정에 위반하면 업무 정지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자격정지 처분이다. 그런 메모입니다. 자, 양갈로 1번에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는 것은 변경 등록 의무가 있다. 그 소리죠. 그래서 이 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인장을 등록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중개 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뿐이기 때문에 중개인을 하지 못하죠. 따라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무관하다. 이런 측면에서 중개보조원에게는 인장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인장 등록 의무가 있는 사람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 거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 그러면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유형이 또 세 종류가 있는 거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다 이 말이지. 그리고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개인과 법인으로서 인장을 등록하는 경우를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요 사람이 결국 개인이다라는 거죠. 요 경우는 법인이고 그래서 결국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고용인인 소속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의 기준과 방법, 절차는 다 동일하게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법인으로서 인장 등록할 때 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양갈로 2번에 보면은 중개인을 함에 있어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사용 의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뒷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양갈로 3번에 또 변경 등록에 관한 규정을 보면은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라는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변경 등록은 우리 시행규칙이 얼마 전에 개정되어 가지고 전자문서한 등록도 포함한다라는 괄호 문장이 등록 옆에 붙었습니다. 그 질문방에 올라있는 개정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경 등록은 7일 이내고 신규 인장 등록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은 인장의 등록의 시기와 방법에 있는데 양갈로 1번에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전자문서양 등록도 포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를 과거에 학습을 했었죠. 그 등록 절차를 고려해 보면은 이렇게 인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등록은 가능하다는 거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가능하다는 거죠. 등록을 한 다음에 우리가 보정 설정을 하고 그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받은 다음에 등록증을 수령하게 되고 그 수령한 등록증은 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업무를 게시하는데 그 업무 게시 전까지는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종합적인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양갈로 2번에 보시면은 이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의 등록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몇 년 전에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함께 할 수도 있도록 하고 소속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이 소속 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은 편의에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때 같이 하든지 아니면 업무 개시 전까지 하든지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고용신고할 때 같이 인장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업무 개시 전까지 하든지 그렇게 편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갈로 3번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요 세 사람이 바로 개인으로서 인장을 등록해야 될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인장 등록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우리 별지제 11호의 2호 서식에 인장 등록 신고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장을 등록하지만은 법인으로서 인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조금 이따 학습하겠지만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된 법인의 인장, 소위 법인 인감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장 등록 방법에 있어서는 법인의 경우는 인감증명서의 제출로서 가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83페이지 보면은 이제 어떤 인장을 등록할 것이냐. 개인은 개인들이죠. 첫 번째 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개인입니다. 개인은 우리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나는 인장으로서 이런데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인장이어야 합니다. 그 숫자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밑줄이 안 꺼져 있지만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법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할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법인 대표자의 인장과 법인의 인장은 구별하셔야 되는 것이고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게 됩니다. 이게 소위 법인 인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 이외에 별도로 분사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분사무소에서 따로 사용할 인장은 등록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는데 등록하게 되면 보다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소위 사용인감을 따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는 어떤 인장을 등록해야 되느냐.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은 반드시 등록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등록하게 된다면은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8절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의 개시 의무에 관한 건데 이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시 의무의 주체는 개업공인중개사다라는 거죠. 어디에 개시해야 되느냐? 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해야 됩니다. 보기 쉬운 곳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게시할 사항 4가지를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분사무소의 경우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그렇게 게시하는 게 되는 거죠. 그 원본을 줄 거는 거는 우리 시험 출제된 문제가 기출문제 중에 원본이냐 사본이냐 이런 것도 출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라는 의미에서 줄을 끄는 거죠. 자, 그리고 중개보수의 요율표를 게시하게 되어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뿐만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도 게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으면 위반 주체가 누구냐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으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무 위반이 되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과로안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하는 것은 자격증을 게시할 의무가 있지만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게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게시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 자격증 원본은. 예를 들어서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자격증 원본을 게시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은 자격증이 없는 개업 공인중개사니까. 그러나 그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하게 되면 자신의 자격증은 없지만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은 게시를 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업무 개시 요건의 하나인 보정 설정을 하겠죠. 그 보정 설정 증명 서류, 예를 들어서 보정보험 증서라든가 공제 증서라든가 공탁 증서 중에 한 가지를 게시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기출 문제에서는 사업자 등록증 원본을 게시할 서면이냐 아니냐 물어본 바가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상 게시할 서면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증 원본도 다 게시를 합니다만 그거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게시할 서면이 아니라 부가세법에 따라 게시할 서면이니까 시험 문제의 출제 기준과 범위가 공인중개사 법령상 사무소 내에 게시할 서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묻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 원본은 게시 서면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84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사무소의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정입니다. 내용적으로 이해를 요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정리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이 두 문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또는으로 되어 있죠. 두 문자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문제를 많이 다뤄보지 않으면은 어떤 키로 출제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을 표시함에 있어서 반드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한다 하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도 되지만은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선택해서 사용하셔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부칙제 6조 규정에 의한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칙제 6조 5항 규정에 따르면은 아무리 이 사람도 개업공인중개사라도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 표시에 있어서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밖에 사용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게 2번에 적혀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점검했지만은 명칭 표시와 관련돼서 공인중개사 제 6조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명칭 제한에 관한 규정도 앞에서 학습한 바가 있다라는 점을 같이 정리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네모박스 처리해 둔 겁니다. 자, 2번은 조금 전에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정을 설명했더랬고요. 3번을 보시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 광고물은 간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명 표기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사무소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하게 되겠고 분사무소의 경우는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내용적으로 전혀 까다로운 내용이 아닌데 2년 전인가 기출문제를 보면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옥외 광고물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해서 X 처리한 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사무소는 책임자지 대표자가 아니라 주사무소의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용이 아무리 쉽고 간단한 것이라 하더라도 출제 경향이나 스타일에 비추어 봐가지고 주의를 할 부분들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간하게 돼 있는 기출문제집, 곧 출간이 되지 싶은데 그 기출문제집을 한번 꼭 다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때까지 두서없이 공부를 했던 학습한 내용들을 기출문제 스타일에 맞춰서 다시 재정리하면서 주의를 할 부분들은 주의를 하고 이렇게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에 등록관청은 이런 명칭 표시 규정에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해서는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민사집행법도 아니고 공인중개사법도 아니고 행정대집행법이라는 법적 근거에 따라서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85페이지의 제10절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에 관한 규정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냥 암기사항입니다. 이해를 요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자, 1번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 광고를 하려면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할 의무를 규정해 두고 있죠. 이 규정을 위반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명시할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중개사무소의 명칭 그리고 소재지, 연락처,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법인이라면 대표자의 성명 이런 항목들을 표시 광고를 할 때 명시할 사항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문제 스타일을 보면은 출제되는 스타일을 보면은 다음 중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를 행하는 경우에 명시할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이래 가지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번호 이런 것들을 답으로 처리하는 이런 그 함정을 빠뜨리는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암기할 것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암기를 하는 기본 자세를 가지고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이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를 당연히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1년짜리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4번은 우리가 참고적으로 적어놓은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4번과 5번의 내용은. 그래서
그래서 이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때 입법 배경에 관한 자료를 제가 소개를 해뒀으니까 시험 출제거리는 아닙니다만은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은 표시 광고에 관한 어떤 법적인 의미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86페이지에 제11절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라는 규정을 학습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제7조에 보면은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학습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이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에 관한 규정은 19조의 규정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가면은 자격증 대여와 등록증 대여는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느냐 하면은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증을 대여한다라고 했을 때 자격증 대여는 있을 수가 없죠. 없으니까. 그러나 등록증 대여가 불법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증 대여 금지 규정과 등록증 대여 금지 규정을 별개의 규정으로 두고 있지만은 우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자격증도 있고 등록증도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자격증 대여로 볼 수도 있고 등록증 대여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결국 증을 대여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대부분 판례를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전에 법 규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6페이지에 밑에 1번 읽어보겠습니다. 19조 1항이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2번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1항과 2항에서 양도 대여 등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공인중개사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에 관한 규정도 이 문장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주어가 다를 뿐이죠.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규정은 주어가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나오지만은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에 관한 규정은 그냥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출발하겠죠. 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리는 공인중개사,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를 한다. 이렇게 용어 정해서 학습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의 양도 대여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대부분 판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국어적인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증을 대여한다 하면은 그 증을 상대방의 양수받는 사람한테 건네주는 행위가 있을 것처럼 느낌이 오지만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증을 건네주는 행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87페이지에 위에 3번 판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자격증 대여에 관한 판례지만은 등록증 대여에 관한 판례의 취지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돼요. 자, 등록증 내지 자격증 대여라 하면 다른 사람이 그 등록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신의 자격증을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빌려주는 게 그게 대여죠. 그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 문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계속 읽어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 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런 현상을 두고 우리가 증을 대여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다 이 말이지.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고 경영에 관여하면서 이익만 배워받아가는 이런 행위는 증을 대여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행위를 증을 대여했다고 볼 거냐? 한편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한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의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한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취지를 제시하고 있죠. 결국 뭔 소리냐면 무자격자 아니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중개 업무를 전적으로 다 수행을 하고 자격증 소유자 내지 등록한 자가 자신의 인감을 날려주는 이런 행위를 갖다가 증을 대여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면 이제 증 대여 금지에 관한 규정은 점검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 항상 머릿속에 자격증 대여 금지와 등록증 대여 금지에 관한 규정은 같이 따라다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87페이지에 제12절에 중개사무소의 이전 신고에 관한 우리 법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이전은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고적으로 과거에는 중개사무소 이전을 나름대로 제한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은 2000년 1월 달에 법 개정을 통해서는 전국 어디로든지 그리고 개업국민의 종별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로든지 사무소 이전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상당히 완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소 이전은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신고 제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사무소 이전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정리할 때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냐 아니면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냐 요 여부에 따라서 절차가 달리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정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 88페이지에도 양갈로 1번의 제목이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에서의 이전 절차 그리고 양갈로 2번은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절차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해둔 겁니다. 물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에서 이전 절차든 외의 지역으로 이전 절차든 중복되는 절차들을 같이 수록을 했기 때문에 내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절차를 구분해서 그렇게 따로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 89페이지에 양갈로 3번의 분사무소 이전 절차를 따로이 정리를 해둔 것은 좀 특이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주제 제목을 달리해서 정리를 해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칠판을 통해서 먼저 사무소 이전 절차에 관한 아웃라인을 점검한 다음에 우리 교재를 한번 읽어가면서 복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개사무소 이전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 절차가 있고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절차가 있다 이 말이지. 내에서 이전하는 것도 사무소 이전부터 먼저 합니다. 사후 신고됩니다. 이전 후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사항입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디다가 신고하느냐? 등록관청에 변동이 없죠. 그냥 등록관청에다가 신고한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어디다가 신고하느냐? 등록관청에 변동이 생겨버립니다.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니까. 그럼 이전 전 등록관청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를 한다라는 점이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둘 다 사무소 이전 신고 행위이기 때문에 이전 신고할 때 첨부하는 서면은 동일합니다. 일단 이걸 억지로 외울 생각을 하지 말고 사무소 이전을 하게 되면은 소재지가 변경이 됩니다. 그 소재지는 등록증의 기재사항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학습했다시피 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게 되면 등록증 재교부 신청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지만은 사무소 이전 신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는 등록증의 재교부가 뒤따르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전 등록증을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소 이전이니까 이전하는 그 사무소도 등록 기준에 적합한 건물로 사무소를 이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그렇지? 이걸 첨부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신고 기준에 적합하다면 결국 사무소가 적절한 장소로 이전이 됐다라고 한다면 등록증을 재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교부. 근데 이때는 이 재교부라는 말은 반납했던 등록증을 재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등록증으로 교부해준다라는 거죠. 이때는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재교부가 일어나게 되면 재교부 신청에 준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죠.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데 이 경우는 등록관청에 관할 변동이 없기 때문에 등록관청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 등록증 재교부를 해줘도 되지만 반납했던 이 등록증을 재활용해서 교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해가지고 교부 가능하다라는 거죠. 교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때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렇죠. 수수료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러면 이렇게 교부받든지 이렇게 교부받아가지고 이전한 사무소에 게시하고 영업을 계속하면은 사무소 이전 절차는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할구역 외의적으로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할 때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를 받은 다음에 곧바로 등록증을 재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등록관청에다가
관련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청받은 종전 등록관청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게 관련 서류를 뭐 해야 된다? 송부를 해야 되겠죠. 그 송부하는 서류가 또 세 가지 여기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세 가지 서류는 조금 더 교재를 통해서 이해하기로 하고, 이 송부받은 다음에 이전 후 등록관청은 신고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은 등록증을 재교부해 주고 되고, 이 재교부 할 때는 마찬가지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이 경우는 종전 등록증을 재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등록증에 찍혀져 있는 등록관청의 직인이 달라지는 거죠. 등록관청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는 기재사항 변경해가 교부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이게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이냐 외의 지역으로 이전 절차에 따라서 그 절차가 좀 다르죠. 그래서 서류 송부 절차가 뒤따르는 것이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사무소 이전 절차 밟을 때 특이한 절차가 됩니다. 자, 그래서 교재로 되돌아와서 교재 88페이지에 양갈로 1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사무소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전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는 거죠. 등록증하고 사무소 확보를 정리하는 서류를.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그 내용이 적합하면 등록증을 뭐 해야 한다? 재교부해야 한다. 가만히 붙였죠.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등록관청은 반납했던 그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이게 절차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양갈로 2번에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사무소 이전부터 먼저 한 다음에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어디다가 이전 신고를 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첨부 서류는 동일하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2번은 위와 아래가 다 똑같죠. 그리고 3번을 보면은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송부 절차가 뒤따르는 거죠. 그게 특이합니다. 자, 그러면 89페이지에 가면은 송부해 줄 것을 요청받은 종전 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죠. 다음 각과 같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전 등록관청이 갖고 있는 서류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대장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원래의 등록관청이기 때문에 등록 신청 시에 제출받았던 구비서류들이 있죠. 그게 1번과 2번입니다. 이 서류들은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 서류를 넘겨줘가지고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관리해 나가도록 서류를 보내는 거죠. 근데 이 3번의 서류를 왜 보내느냐,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서류는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도 보내주고, 또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그 관련 서류도 송발하려 되는데, 그걸로 설명하겠습니다.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그 관련 서류도 송발화되어 있는 것은 바로 밑에 5번에 해답이 나옵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사무소 등록증을 재교부하고, 6번의 답이 나오네요.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쉽게 설명하자면은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사무소 이전해 가게 되면은 왜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 그 관련 서류를 보내주느냐 하면은 거기 가서 행정처분을 받아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에 사무소 이전을 해버리면은 종전 등록관청은 등록관청에서 지위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럼 등록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다. 그러면 사무소 이전한 쪽에 시군구청장이 등록관청이 새롭게 되니까 거기서 등록 취소 처분 아니면 각종 행정처분을 내릴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고 전에 발생한 이유로 사유로 인해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때는 이전 전 등록관청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를 송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 각주가 116번에 적혀져 있는데, 각주를 한번 볼까요?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를 송부하는 이유는 우리 최근 1년 이내 시리즈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의 특징상 최근 1년 이내 시리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최근 1년의 시리즈 규정을 사무소 이전 후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를 송부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 진도가 나가지 않았지만 우리 교재 저 뒤에 가보면은 38조에 보면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규정, 그리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규정, 업무 정지 처분 사유 규정이 38조와 39조에 각각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등록 취소 사유와 업무 정지 처분 사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는 절대적 등록 취소,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는 업무 정지 사유, 이렇게 3개의 규정이 나오는데 저는 이 강의할 때 이 3개의 규정을 최근 1년 이내 시리즈 규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최근 1년 내 시리즈 규정은 소위 경미한 법령 위반 행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개업공동회사에 대한 가중처분에 관한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적으로 사무소를 이전하게 되면은 이전 후 등록관청도 결국 최근 1년 이내에 이 개업공동회사가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종전 등록관청으로부터 그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를 송부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무소 이전 절차에 관한 것은 학습이 끝났고요. 분사무소의 이전 절차도 이 기본적인 절차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따로 있는 거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다라고 했고 그러면 이제 분사무소가 예를 들어서 분사무소가 송파구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송파구 내에 있는 분사무소를 송파구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가 있고 외의적으로 가면 강서구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럼 절차는 똑같이 이렇게 밟습니다. 밟는데 어디다가 신고하느냐? 분사무소에 이전 신고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 등록관청에다 신고하거든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후가 아니라 주사무소 소재지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은 변동이 없습니다.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서류 송부 절차가 뒤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한 등록관청이 그대로 서류를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신고를 받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한 등록관청은 등록증이 아니라 신고필증을 재교부해 주면 돼요. 이때는 마찬가지 수수료를 내야 되고 단 기재사항 변경 교부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반납했던 신고필증이라는 게 원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서 교부한 거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 이야기죠. 그러면 단 기재사항 변경 교부 가능한 것은 이 분사무소의 이전의 경우는 내에서 이전이든 외의적으로 이전이든 기재사항 변경 교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한 등록관청에 변동이 없죠. 그래서 종전 신고 필증을 재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절차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분사무소의 이전 절차는 내든 외든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절차가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게 특이합니다. 첫째는. 그런데 둘째는 이 절차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체 없이 통보 절차가 뒤따라야 됩니다. 통보 절차가. 어디에다가 통보해줘야 되느냐?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한테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통보를 해주는 절차가 등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가 90페이지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에 특이한 절차를 규정되어 있죠.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는 지체 없이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를 관할한 시군구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됐고 공동사무소 이전 절차는 구성개업 공인중개사가 방금까지 학습했던 사무소 이전 절차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이전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사항은 등록관청이 월별로 집계를 해서 다음 달